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컨텐츠인데 네. 원래 연금 자료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네. 요즘 요거에 빠져가지고 그쵸. 네, 말 그대로 워렌 버핏 주주 서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쉐어홀더 레터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음. 그냥 약간 연간 우리 회사가 어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977년도 자료를 준비했고 네. 실제 버크셔 해서웨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쉐어홀더스 레터 주주 서한이 있고 1977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그리고 22년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65년부터 있긴 하거든요. 네. 이거 유료라고 합니다. 네, 왠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다 무료고 그래서 그냥 이거부터 봐도 충분히 많다라는 생각을 가져왔고 제가 이걸 왜 보고 있냐, 투자 원칙을 좀 만들고 싶어서 참고하고 싶어서 읽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투자 원칙을 만들 때 그냥 만들면 안 되니까 그쵸. 이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서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대를 너무 충족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전문을 다 가져오진 않았고 제가 좀 느낌이 많이 왔던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배경 지식이 조금 있는 게 네. 이 편지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버크셔 먼저 처음에 버크셔 그룹의 연간 실적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부문별로 사업 비즈니스별로 직물 사업, 보험 사업, 그리고 보험사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죠. 네. 그 은행 사업, 블루칩 스탬프라고 이제 도장 옛날에 있었던 비즈니스인데 지금은 이런 비즈니스가 없고 이제 그 쿠폰 도장 이런 것들 사업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 자기들이 갖고 있는 회사 하나씩 성과가 어땠고 올해 어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해주는 그런 레터인데 그 안에 이제 투자 지혜가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고 네. 일단 조금 신기했던 거는 1977년도 기준으로 순이익이 이렇습니다. 21밀리언이거든요. 네. 77년도에 그리고 EPS가 22.54 EPS입니다. 저 이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21밀리언이 어닝스 네. 레베뉴가 아니라. 네네, 이게 여기에는 오퍼레이팅 어닝으로 써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뒤에 EPS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넷인컴. 네, 넷인컴 개념인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뭐 넷인컴이란 말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때도 개쩔었다. 네, 되게 감탄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소개가 나오는데 이제 워렌 버핏이 쓴 내용을 보면은 한 개년도 손익에 과도하게 빠져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손익의 기록에 더 중요하다. 제가 해석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손익의 패턴이나 방향 추이 같은 게 더 중요하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당연히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치, 맞는 말이지. 그쵸.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부채가 너무 많거나 비현실적인 자산가치 평가인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는 ROE가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1977년도 편지잖아요. 네. 지금도 그럴까? 워렌 버핏은? 이걸 좀 의문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ROE를 중시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앞에 부채가 너무 많거나라는 네. 말이 들어있는 이유는 네. ROE를 계산할 때 이제 재물 레버리지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으로 뻥튀기가 나올 수 있으니 이 ROE를 듀퐁으로 다 쪼개서 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2021년도 레터까지 있잖아요. 네. 그때 가면서 어떻게 변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안 그러네요. 변할까? 아니면 변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적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약간 워렌 버핏이 적어둔 지혜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직물 사업 부분 먼저 나오거든요. 네. 직물 사업 부진했다. 2년간 지난 2년 동안 우리 예상치를 하회했다 항상. 우리가 뭐 가이던스를 설정하면 항상 가이던스 하회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예측을 잘못했다. 그다음에 직물 산업의 본성이 기인했다. 이게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자기들도 자기 사업부를 예측하는 게 어렵다. 실적 예측이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내용 저도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어렵죠. 네, 실적 예측이랑 지금도 워렌 버핏이 실적 예측 안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게서 다 이렇게 쌓여온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중요했던 게 이제 그 직물 사업부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네. 이런 주주들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해요. 다른 비교 대상 대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직물 사업이란 게 네. 성장성이 더 이상 없으니까 이익이 덜 나지 않을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지금 떠오르는 산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의 핵심은 성장성 있는 산업에 투자 안 할 거야? 라고 워렌 버핏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때 워렌 버핏이 대답을 하는데 뭐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일단은 그 직물 산업이 공장이 있겠죠. 공장 노동자들의 나이가 많아서 기술력이 뛰어나고
경영진과 협력이 잘 된다 애들이. 그래서 사실 저는 오래됐다고 안 좋다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래되었기에 오래된 것에 장점이 있다는 얘기였었고 그다음에 경영진이 섬유 산업의 문제에 적극적이고 되게 직설적이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경영을 잘한다. 이 산업의 전문가들이고 잘한다. 그래서 지배구조 변화 이후 이 직물 산업에서 번 돈으로 보험 사업을 이제 운영하고 인수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생산과 마케팅에 대한 근면 성실과 약간의 상상력으로 미래에 완만하지만 최소한의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 이게 뭔가를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워렌 버핏이 지금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소 투자 확장으로 현금 창출을 지속하거나 성장이 가능한 사업인가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100을 벌고 있는데 나중에 120, 160, 200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성장을 할 때 어떤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뭐 캐펙스도 그렇고 투자를 해서 이렇게 늘리는 거냐 아니면 이 캐펙스가 없어도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냐. 왜냐면은 사실상 성장이 일어나도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 순이익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성장은 조금 있겠지만 이 관점에서 워핏은 이게 최소한으로 했을 때 이게 최소한 유지가 되거나 성장이 갈 수가 있냐. 요거를 되게 이 세 가지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좀 약간 좋았어요. 왜냐하면 근로자들도 추가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 경영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이거에서 애초에 성장을 기대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그냥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근데 우리가 이거 안정적인 돈인데 추가적인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냥 냅둬도 돈이 잘 들어온다. 그 다음에 뭐 투자를 만약에 한다 치더라도 생산과 마케팅에 대해서 약간의 상상력과 조금만 하면 우리는 지금처럼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그 1번과 3번이 네. 요즘 주식시장이랑은 조금 다르죠.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보통 오래된 거를 서퍼님처럼 저도 네. 오래된 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쵸. 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되게 새로운 관점이었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캐펙스 투자를 당연히 해야지라는 게 이제 기본 베이스인데 그렇죠. 여기서 버핏이 말하는 건 당연히 캐펙스도 있고 근데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을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 그쵸. 그것도 다 비용인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뭐 스탁 옵션이나 뭐 이런 등등의 비용들도 다 필요가 없이 꾸준히 캐시플로우가 나온다. R&D나 이런 거 없이. 그리고 만약에 뭐 신상품 출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 보면 캐파 증설 많이 해야 되고 신규 제품 R&D 투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이들 당시로 따져 보면 그냥 여기서 아이디어 정도만 새로 만들어내서 디자인 교환만 새로 짜내면 신규 직물이 나오고 그쵸. 새로운 상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그렇게 많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성장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게 메리트가 있다. 왜냐하면 비용이 완전 절감되는데 성장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성장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저는 제 투자 원칙 중에 첫 번째 질문으로, 그러니까 제 투자 원칙을 찾는 첫 번째 질문으로 이걸 넣었습니다. 네, 이 현금 창출을 위해서 현금 창출을 지속하거나 성장하는데 투자라는 게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캐펙스랑 뭐 오펙스 중에서 몇 가지 항목을 더한 비용 분에 이제 비용 증가분 분에 매출 성장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량적으로 하면 그렇죠. 네, 비교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일단 이거는 정량적인 것도 당연히 나중에는 짤 건데 기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그쵸. 있어야 돼요. 이 투자라는 게 사실 물적 투자도 있겠지만 인적 투자도 있고 무형적인 투자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첫 번째로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항상 말했던 해자라는 개념과 좋은 펀더멘탈을 보유한 기업의 단서를 좀 엿볼 수 있었다. 이런 기업들을 투자한다는 거구나. 사실 직물 산업 했을 때 그렇게 메리트 있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쵸. 이 당시에도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성장성이 없는 산업이 아니지 않냐. 77년에 네, 77년에 그때 잘 나가는 성장주가 있었겠죠, 뭔가가. 근데 이런 전통적인 가치주에서 이렇게 관점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되게 좋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업부가 나오는데 보험사업부는 10년 동안 제품과 인력 양쪽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워렌 버핏이. 그래서 4가지 사례를 들어주면서 다음과 같은 실수가 있었으나 성과는 좋았다고 해요. 이게 좀 반대인 게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던 직물 산업은 성과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실수라고 할 게 없었다고 해요. 되게 경영도 좋았고 인력들도 다 너무 잘했고 했지만 성과가 안 나왔다. 근데 보험은 몇 가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워렌 버핏이 직접 한 말인데 우리가 배운 교훈은 역풍보다는 순풍이 있는 사업의 중요성이다. 사실 앞에 그 질문자가 했던 내용이잖아요. 성장성이 있는 순풍이 부는 사업에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워렌 버핏이 직물 산업에서는 이미 역풍이 불고 있었던 거고 지금 이 보험 산업에서는 70년 당시에는 순풍이 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도 많이 하는 내용인데 산업이 성장해야 된다. 거기서 기업을 골라야 된다고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경영진과 우수한 인력들이 있다고 해도 성장이 둔화되고 역성장하는 사업보다는 몇 가지 좀 리스크가 있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성장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한 교훈이라는 점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이거 넣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사업인가 아니면 산업의 미래가 어떤가. 네. 그리고 저는 조금 놀랐던 게 대부분의 이제 주식 포지션을 크게 가져갈 때 일단 기본적으로 수년 보유할 예정이고 투자 결정에 대한 평가는 가격이 아니라 비즈니스 결과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얘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격이 아닌 비즈니스 결과가 도대체 뭔 말일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결국에는 사업을 산다는 건데 그렇죠. 여기 보시면 회사 전체를 인수할 때 단기적인 왜냐면 버크셔는 회사를 인수를 많이 했으니까 단기적인 전망에 몰두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회사의 작은 부분 그러니까 주식을 지분을 매입할 때도 단기적인 수익이나 최근의 수익 동향에 매료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지분을 산다고 했을 때도 인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해요. 워렌 버핏은. 그러니까 이걸 인수하는 거죠. 이 지분만큼. 그래서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핏의 확실히 그 성향이 느껴졌다.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게 그건데 증권을 선택함에 있어 기업 전체를 인수를 평가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인수하는 듯이 우리는 기업을 매수한다. 그래서 증권을 선택하고 주식을 선택하고 기업의 부분 그리고 이마저도 인수하는 것까지 평가한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 비즈니스 결과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워렌 버핏이 워낙 해석되는 말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건 좀 많이 봤던 내용인데 이해할 수 있고 장기적 전망이 좋으며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들 매력적인 가격 좋은 말이죠 다. 여기서는 이거는 다 제가 뺐습니다. 워낙 다 맞는 말이고 이미 아는 내용이라서 여기에 좀 포커싱을 했어요. 매력적인 가격 결국 쌀 때 사야 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제가 요즘 또 여기에도 많이 빠져 있어서 매력적인 가격 이거 두 번째로 넣었습니다. 두 번째 필터링 조건으로. 참 어려워요, 그렇죠? 네,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어렵죠. 예. 근데 이런 기준선이 있어서 하나씩 연결을 시키다 보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대해서는 뭐 크게 중요했었다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신기했던 거는 그 인수 파라독스 관련한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의 역설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기업에 대한 이제 지배권, 이 통제권이 생기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은 이 기업을 인수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인수하고 그냥 그대로 냅둬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자기가 운영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직접 통제하지 않았기에 더 좋은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A라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B라는 기업이 인수를 하거나 A가 B를 인수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산 주식이. 그렇죠. 내 기업이 인수, 피인수 되었을 시에 그 통제권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A는 B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전문가들인데 모르는 사람들인데 B의 통제를 하기 시작한다. 뭐 경영진을 물갈이한다. 이거 약간 위험 신호 아닌가? 그렇죠. 네, 모르는 애들인데 반대로 내가 산 기업들이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B를 인수한다. 그럼 이거 빨리 약간 인수를 잘못한 게 아닐까? 아니면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 이런 걸 좀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한 연도가 이렇게 튈 때가 있잖아요. 이거 확실히 좀 뭐라 그럴까요?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예를 들어서 최근 기준으로 뻥튀기가 됐으면 이게 너무 디폴트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이거 뭐 저희가 이미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중요하다 이거는. 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자금 지금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지금과 같은 자금 창출이나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인가? 그리고 산업이 현재 성장하고 있는 거 역풍이 불고 있는가? 주식을 사기 전에 이건 솔직히 숫자 모자라서 넣은 개념인데 제가 이걸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까지 못 볼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기업을 인수할 관점에서 주식을 사겠다? 아직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향할 점인데 네. 아직 여기까지 네. 가는 데는 너무 많은 스텝이 남아 있다. 네,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세 개는 솔직히 지금 질문이 와닿거든요. 마음에 이거 와닿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근데 일단 넣어는 놨고 네. 이게 지금 한 개년치를 가져온 정보인데 앞으로 계속 쌓이다 보면 질문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복되는 내용도 많을 테니까 맞아요. 속도도 붙을 거고. 반복될 수도 있고 또 변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해보니까 이게 더 중요했더라.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투자자들의 팟캐스트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원칙을 조금씩 쌓아가다 보니까 보이는 게 많습니다. 제가 요즘 꽂힌 건데 이거랑 좀 논외인데 매출 퀄리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탈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네, 근데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탈을 한다는 거죠. 네, 이탈률이 낮은 기업인가 이게 하나의 지표인데 실제로 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스몰캡 주식 중에 스템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얘네가 항상 반복한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탈률. 리텐션 레이시 나오나요? CARR이라고 해가지고 반복 매출. 동일한 그 기업이 매출을 일으킨 거를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고 이탈된 거는 배제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엄청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이게 좀 저도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이 있으면 사실 보험은 이탈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지만 적잖아요 상대로. 계속 보험금 내던 사람이 계속 내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라고 할까요? 초콜릿도 먹는 사람들 계속 먹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근본이 좀 있어야 된다. 좋은 기업들은 확실히 낮은 이탈률을 반대로 뭐 넷플릭스 뭐 지금은 주가 좋은데 그냥 까는 거 아니고 넷플릭스 특성 보면 이탈률이 굉장히 오락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투자할 때 뭐 당연히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참 넷플릭스가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긴 하네요. 그렇죠.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도 않고 왜냐하면 투자 계속하고 있고 이탈률도 높고. 산업이 약간 성장 산업은 맞긴 한데 애매한 성장 산업이기도 하고 맞죠. 네. 그리고 이건 뭐 다른 문제고 이건 기업을 판단하는 문제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관점 지극히 이 관점에서는 투자가 안 되죠. 네. 지극히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버핏이 안 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버핏이 최근에 TSMC를 샀잖아요. 그렇죠. TSMC를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탈률이 없죠. 이탈을 할 수가 없고. 네, 이탈이 불가능하죠 일단. 이탈하면은 기업이 경쟁에서 밀립니다. 산업이 현재 저는 성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반도체가 성장이죠. 지금 뭐 업앤다운 있긴 하지만 이게 비성장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무조건 네, 성장. 뭐 사이클이 있을 뿐이지 비성장 산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투자는 계속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확실히 그런 차이점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벌어들이는 돈 대비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걸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매력적인 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보면 버핏이 최근에 샀으니까 본인의 기준을 다 통과를 했겠죠. 가격도 쌌을 거고 분명히 너무 싸게 사더라고요. 그렇죠. 60불쯤에 샀으니까. 60 언더에서 샀을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지금 90 후반대잖아요. 그렇죠. 네. 저 그거 보고 따라 사긴 했는데 저도 먹었어요. 어레머피 너무 잘해. 그래서 일단은 1977년도 정리를 해봤고 다음에는 78년도 이렇게 해서 한 개년도씩 계속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이제 버핏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네. 그리고 그걸 또 따라가고 있는 서퍼님의 생각은 또 어떻게 변화가 그쵸. 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